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 청천 박이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12 사태에 관한 이야기, 밀리터리 이야기를 잠시 미루고 현재 돌아가는 정치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곧 우리나라의 운명이 또 다시 한번 어떻게 결정이 될까 상당히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밖에서 볼 때 전라도는 진보 또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빨갱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상당히 분통이 터지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오래전부터 상당한 그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해방 이후에도 서울에 가서 보면 전라도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한과 서러움으로 자리 잡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한과 서러움이 정치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나서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그 윤보성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대결을 했을 때 그때는 지역 감정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때 전라남북도는 박정희 후보에게 뭐 표를 거의 몰아주다시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후보와 붙었는데요. 이때부터 지역 감정이 막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에 가서 돌을 던져보라.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았을 때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고 뭐 넉마준이나 품팔이 하는 전라도 사람이고 차에 맞으면 그것은 경상도 사람의 차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 후보도 전라도가 저렇게 똘똘 뭉치고 있으니 우리도 뭉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 후에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었습니다. 80년 5.18이 있고 그 이듬해 81년도에 11대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정의당 당시 여당이 민주정의당이 전라도에서 이겼습니다. 광주 5.18 광주가 있고 난 바로 그 이듬해에 치러진 선거인데 민주정의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 85년도에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민주정의당이 전라도에서 야당을 이겼습니다. 지역 감정이 그렇게 표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88년도에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황색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 결과 민주정의당은 전라도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평화민주당도 경상도에서 표를 얻는데 실패했죠. 완전히 동서가 두 자르듯 나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표를 주고 열렬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라도 사람도 지역감정으로 뭉치면 안 되고 경상도 사람도 지역감정으로 뭉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로
뭐 배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박해받은 것을 우리 전라도 사람이 차별받고 박해받았던 것과 동일시하게 여겨서 감정을 투영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잘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의 한이 풀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전라도에서는 오로지 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도. 물론 다른 지역도 지역 소멸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전라도는 특히 심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식들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취업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다 고향을 떠납니다. 전라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노인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이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오로지 한 정당만 지지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 전라도가 진보 좌파 쪽에 서게 되었단 말입니까? 진보 좌파,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원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공산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받아서 조선 공산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 조선 미군정이 3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아래에서 우리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입니다. 한반도에서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라도가 아니고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를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곳이 대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 있습니다. 박상인이라고. 그분도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분은 1946년 대구 폭동 때 돌아가셨죠. 그만큼 대구에 사회주의자가 많았다. 그걸 기억을 하고 볼 때 우리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나라의 곡창지대다 해서 농업과 어업을 많이 했거든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보수적입니다. 사태를 관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전라도 출신 사회주의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대구는 자유보수의 총본산처럼 변했고 그 당시 보수였던 전라도는 진보 좌파 쪽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해방 이후 한민당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한민당이거든요. 민주당도 스스로 말하기를 한민당으로부터 우리 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민당을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민당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라북도의 대지주였던 인총 김성수 선생 그리고 그의 친구 고아 송진우 이런 분들이 만든 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진보 좌파 쪽에서 바라보자면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이 만든 정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민주당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언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총 김성수 선생과 고아 송진우 선생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 민족언론가이고 민족 자본을 키웠고 민족 교육을 시켰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총 김성수 선생은 부통령까지 지냈지만은 건국훈장을 취소하고 소원을 박탈해버렸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그 역사적인 비난, 비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좀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 몇 년 동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겪었거든요. 뭐 탄핵은 둘째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둘째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건국 이후 나라 빚이 600여 조였는데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5년 동안. 건국 이후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5차 경제개발 계속했죠. 중화공업 육성했죠. 조선소 짓고 댐 만들고 산림 녹화하고 농지 정리하고 또 태풍 이런 자연재해 겪고 두 번의 올쇼크를 겪어가면서 나라 빚이 600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라 빚을 400조나 늘려놓은 겁니까? 그 빚 다 우리 후세대가 갚아야 될 빚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5년 동안 무슨 조선소를 변변히 짓기를 했습니까? 댐을 만들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하는 것은 통계만 조작했지. 통계는 과학인데 과학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죠. 국회에서. 뭐 사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규명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를 뭐 개표하는 것을 집계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만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개표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야당이 우세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이것은 수학자들이 말하기를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과학에 어긋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몇 경분의 1이라든가 그런 확률로 거의 인간 사상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탄핵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 3년 동안에 탄핵이 무려 29번, 30번이에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도 탄핵, 너도 탄핵, 너 탄핵. 그냥 탄핵입니다. 이건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들인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뭐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고 그 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는데 세상에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또 그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람까지도 탄핵을 시킨다고 또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적어도 그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지역감정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정필 다 죽었어요. 이제 전라도 사람들 뭐라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지역감정 이런 거 벗어버리고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합시다.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 투표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전라도는 계속 고립되고 따돌림 당하고 차별받고 역사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이번에 좀 정신을 차리고 뭐 물론 타적 사람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